문은 조용히 잠겼고 카페 안엔 저와 그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어깨에 걸친 가디건을 고쳐주며 창밖을 한번 바라보더군요. 이 시간엔 밖에서 우리 목소리 안 들리겠죠? 그가 장난스럽게 물었고 저는 커피 머신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이 정도면 에스프레소 소리에 묻혀서 아무도 못 들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끝에 우리의 시선이 길게 이어졌고 따뜻한 커피 향보다도 더 진한 온기가 가게 안을 감쌌습니다. 말 대신 작은 손길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던 그 순간이 불과 몇 달 전 이 카페 한켠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58세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놀라지 마세요. 이 나이에도 가슴이 이렇게 뛰는 순간이 찾아올 줄 저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날의 설렘이 이렇게 큰 상처로 돌아올 줄은 그땐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제 놀라운 황혼연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세요. 새벽 5시 반.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져요. 이제 58세가 된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윤미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어둠이 짙은 새벽, 저는 이불을 정리하고 간단히 세수를 마친 후 카페로 향해요. 소향이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를 운영한 지 벌써 5년이 되었거든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시작한 일이에요. 카페 앞에 서서 셔터를 천천히 올려요. 매일 들어도 정겨운 소리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기포트와 에스프레소 머신을 켜는 거예요. 스위치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카페가 깨어나는 게 느껴져요.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요. 규칙적인 그 소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한다는 신호 같아요.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는 부드러운 진동, 전기포트에서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소리. 이 모든 소리들이 섞여서 카페만의 특별한 아침 교향곡을 만들어내요. 카운터에 놓인 빈 컵들을 하나씩 만져봐요. 얇은 도자기에서 나는 은은한 울림이 좋아요. 마치 하루를 시작하는 준비 운동 같다고 해야 할까요? 구석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면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까지 들으려고 해요. 그런 작은 소리들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거든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7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빼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손가락에 희미한 자국만 남아 있어요. 세월이 많은 걸 변화시켰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카페를 여는 이 습관만은 그대로예요. 어쩌면 이 시간이 저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인지도 몰라요. 오늘도 적자만 아니면 됐지. 매일 아침 혼잣말로 하는 말이에요.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적자만 나지 않으면 다행이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감사한 거죠. 혼자 운영하는 작은 카페라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고 갈기 시작해요. 드르르르. 이 소리를 들으면 정말 하루가 시작된다는 기분이 들어요. 신선한 원두에서 나는 향기가 카페 전체를 채워가는 걸 느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소소한 행복이에요. 문득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봐요. 58세라는 나이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어요. 주름도 늘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단정하게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한 번 더 다잡아요. 오늘도 화이팅. 작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혼자 살아가는 저만의 방법이에요.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카페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해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손님들이 올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직은 모르지만 그래도 기대가 돼요. 혼자 운영하는 카페라서 때로는 외롭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새벽 시간에 카페를 준비하는 일상이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남편이 없어도 혼자여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곧 제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오후였어요.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더니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이슬비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라고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카페에는 저 혼자만 있었어요. 요즘 평일 오후에는 손님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카운터에서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창밖으로 빗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들렸어요. 뚝뚝 떨어지던 빗방울이 어느새 주르륵 내리는 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렸어요. 비 때문에 급하게 뛰어든 것 같은 분이 한 분 들어오셨거든요. 머리카락과 어깨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손에는 낡은 검은 우산을 들고 계셨어요. 따뜻한 차 하나만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참 차분하더라고요. 60세 정도로 보이는 남성분이었는데 젖은 바람을 머금고 들어오셔서 그런지 약간 쌀쌀한 기운도 함께 들어온 것 같았어요. 우산 끝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카페 바닥에 작은 울림을 만들었어요. 저는 급하게 수건을 가져다 드렸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차만 내어드리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수건까지 챙겨드리게 되었거든요. 아마 그분이 너무 많이 젖으신 것 같아서 그랬나 봐요. 고맙습니다. 그분이 수건을 받으시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 카페 참 편하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단순한 사교사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시는 말 같았거든요. 말투도 조심스럽고 정중했고 눈빛도 진실해 보였어요. 보통 손님들은 그냥 주문하시고 앉으시는데 이렇게 카페 분위기를 언급해 주시는 분은 별로 없었거든요. 감사해요. 어떤 차를 드릴까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잠깐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따뜻한 거면 뭐든 좋아요. 추천해 주세요. 평소 같으면 그냥 기본 메뉴를 추천해 드렸을 텐데 그날은 특별히 정성을 들여서 차를 우려 드리고 싶었어요. 모처럼 카페 분위기를 좋게 봐주시는 손님이라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제일 좋은 홍차 잎을 골라서 정성스럽게 우려드렸어요. 찻잔도 예쁜 걸로 골라서 받침까지 맞춰서 내어드렸어요. 그분이 첫 모금을 드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차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카페 안은 따뜻하고 아늑한데 밖은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더욱 포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평소보다 손님과 이야기를 더 나누게 되었어요.
보통은 차만 내어드리고 계산만 받으면 끝인데, 그날은 날씨 이야기도 하고 차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비가 많이 내리네요. 멈출 때까지 좀 계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편안하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빗소리와 머그컵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김이 사이좋게 섞이면서 카페 안에 부드러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그 순간이 참 좋았어요. 오랜만에 손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거든요. 첫 만남이었지만 왠지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어요. 비 오는 오후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차를 다 드시고 나서도 한참 더 앉아 계셨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같았는데 저도 괜히 그분이 가시면 아쉬울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이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비가 그치고 나서 그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계산을 하시려고 카운터 앞에 오셨는데 제가 서 있던 계산대가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평소에도 가끔 그랬는데 그날은 유독 심하게 흔들렸어요. 이상하네요. 왜 이러지? 제가 당황해서 혼잣말을 하니까 그분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계산대 아래쪽을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다리 부분이 헐거워진 것 같네요. 이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계산대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정말 전문가처럼 어디가 문제인지 금세 파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미소를 지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소규모 건설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기본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현장에서 찍으신 사진들이었는데 정말 세밀하게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 방수 시공 전후를 비교한 사진들까지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견적서 사진이었어요. 종이 모서리에 시멘트 자국이 묻어 있는 것까지 보이더라고요.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싶었어요. 사진들을 보니까 꽤 규모가 있는 공사들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와, 정말 전문가시네요. 이런 큰 공사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감탄해서 말하니까 그분이 겸손하게 웃으시면서 답하셨어요. 소규모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런 간단한 수리는 할 줄 알아야죠. 그러시면서 갑자기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어디 가시나 했더니 차에서 뭔가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공구 가방 같은 걸 들고 오시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거 금방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구 가방에서 육각 렌치를 꺼내시더라고요. 정말 전문가용 공구였어요. 저도 남편 살아 계실 때 그런 도구들을 본 적이 있어서 알 수 있었어요. 값비싼 좋은 공구더라고요. 계산대 아래로 들어가셔서 능숙하게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손놀림이 전문가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았고, 도구도 능숙하게 다루시더라고요. 이렇게 조이면 되고 여기도 좀 더 내. 이제 됐습니다. 몇 분 만에 계산대가 완전히 고쳐졌어요. 아까까지 흔들리던 게 거짓말처럼 단단해졌어요. 직접 흔들어 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며칠 전부터 신경 쓰였는데 이렇게 쉽게 고쳐질 줄 몰랐어요.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 그분이 손을 흔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이런 건 정말 간단한 일이거든요.
공구를 정리하시면서도 계산대 다른 부분들까지 한 번씩 점검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다른 데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도움까지 받고 나니까 뭔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손재주도 있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낯선 사람에게 이런 일을 부탁하거나 도움을 받는 걸 조심스러워 했을 텐데, 그날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진실해 보였거든요. 딱히 뭘 바라고 도와주시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공구를 차에 갖다 놓고 오신 후에 계산을 하시는데 저는 차값을 받기가 미안했어요.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돈을 받다니요. 계산대도 완전히 새 것처럼 단단해졌고 그분에 대한 제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인상은 조심스럽고 정중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믿을 만하고 든든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일이 기억에 남았어요. 단순히 도움을 받아서 고마운 게 아니라 뭔가 마음의 경계가 한 겹 내려앉은 기분이었거든요. 오랜만에 이런 믿음직한 분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성훈 씨는 정말 신기하게도 거의 매일 카페에 들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계속 오시더라고요. 시간대도 비슷했어요. 보통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오셔서 차 한 잔 드시고 1시간 정도 계시다가 가세요. 특별한 게 있다면 그냥 앉아서 차만 드시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항상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없나 살펴보시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카페 구석구석을 관찰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배달 주문이 몰려서 제가 정신없이 음료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놓인 테이블들이 더러워져 있는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때 성훈 씨가 보시더니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제가 바깥 테이블 닦을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팔을 걷고 테이블을 닦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손님이 이런 일까지 해 주시다니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말리려고 했는데 이미 열심히 닦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손님이 그런 일까지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성훈 씨는 웃으시면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정말 꼼꼼하게 테이블 하나하나를 깨끗이 닦아 주셨어요. 의자도 정리해 주시고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까지 치워 주셨어요. 배달 주문을 다 처리하고 나서 밖을 보니까 테이블들이 완전히 새 것처럼 깨끗해져 있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혼자서는 손이 부족해서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 말끔히 해결되어 있었거든요. 또 다른 날에는 겨울철이라 카페 안전구가 하나 나갔어요. 높은 곳에 있는 전구라서 저 혼자서는 갈기가 어려웠거든요. 사다리를 가져와야 하는데 무겁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해서 미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훈 씨가 오시더니 금세 눈치채시더라고요. 위를 올려다 보시면서 전구가 나간 걸 확인하시더니 의자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전구를 갈아 끼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떨어질까봐 걱정했는데 아주 안전하게 작업을 하셨어요. 새 전구를 어디서 구하셨나 했더니 차에 항상 예비로 가지고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됐습니다. 이제 훨씬 밝아졌네요.
전구를 갈고 나서 성훈 씨가 흡족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정말 간단한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성훈 씨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인사 정도만 나눴는데 이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사장님, 이 집은 커피도 좋은데 사람이 더 좋네요. 어느 날 성훈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심이 담긴 말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손님이 좋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는데 성훈 씨도 함께 웃으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참 따뜻했어요. 단순한 사업상의 관계를 넘어서 뭔가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저희는 카운터 유리 너머로 미소를 주고받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성훈 씨가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웃으며 인사하고 저도 반갑게 맞아드렸어요. 마치 작은 의식처럼 자리 잡은 거죠. 카페에 오시는 다른 손님들도 성훈 씨를 자주 보다 보니까 단골 손님으로 인식하시더라고요. 가끔 저분 자주 보는 것 같은데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성훈 씨가 계시면 카페 분위기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조용하지만 든든한 존재감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았어요. 혼자 운영하는 카페라 가끔 외로울 때가 있었는데 성훈 씨가 오시는 시간이 되면 괜히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된 게 좋았어요. 억지스럽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는 사이가 된 거죠. 성훈 씨는 카페의 불편한 점들을 찾아서 해결해 주시고 저는 맛있는 차와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 드리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성훈 씨의 존재가 제 일상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성훈 씨가 없는 카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성훈 씨와 자연스러운 일상이 한 달 정도 지속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적어서 일찍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성훈 씨가 뭔가 다른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는 종이 한 장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카운터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평소와는 달리 좀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도 앞에 앉았어요. 성훈 씨가 가져오신 종이를 펼쳐 보이시는데 거기에는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저희 카페의 구조도 같은 거였어요. 테이블과 의자 위치, 카운터 배치까지 정확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거 저희 카페네요. 언제 이렇게 자세히 보셨어요? 제가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성훈 씨가 미소를 지으시면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펜을 꺼내서 그림 위에 선을 그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좌석만 2줄 더 늘려도 회전율이 달라질 거예요. 2호점까지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말씀에 정말 놀랐어요. 2호점이라니요? 저는 이 한 곳도 겨우 운영하고 있는데 2호점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성훈 씨는 계속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어요. 종이에서 다른 자료들을 꺼내시더라고요. 근처 사거리 유동인구 통계라고 하시면서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표를 보여주셨어요. 언제 이런 자료를 준비하셨는지 정말 세밀하게 조사해 오셨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특히 직장인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카페 수요가 충분할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근처의 공실로 나온 코너 상가 사진들이었어요.
위치도 좋고 크기도 적당해 보였어요. 언제 이런 것까지 알아봐 오셨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성훈 씨가 준비해 온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어요. 단순히 아이디어만 제안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 오신 거였어요.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예상 매출까지 계산해 놓으셨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혼자 운영하기도 벅찬데 확장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투자할 여유 자금도 없었고요. 전 혼자도 버거워요. 제가 손을 저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하루하루가 바쁜데 2호점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성훈 씨는 제 반응을 예상하셨는지 크게 실망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계속 하시다가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건가요? 성훈 씨의 말씀에 뭔가 찔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요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성훈 씨가 가신 후에도 계속 그 종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깔끔하게 그려진 선들, 체계적으로 정리된 숫자들, 그리고 성훈 씨의 진지한 표정까지. 모든 게 계속 생각났어요.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로 2호점을 열 수 있을까? 제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확장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성훈 씨가 보여 주신 자료들이 정말 설득력이 있었어요. 특히 유동인구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카페 수요가 많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성훈 씨가 건설업을 하시니까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컸어요. 혼자서 두 곳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컸어요. 지금도 바쁜데 더 바빠지면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성훈 씨의 진심 어린 제안이 마음에 계속 남았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안해 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저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안전한 현상 유지를 택할 건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건가요? 앞으로 윤미정 씨와 성훈 씨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2호점 이야기가 나온 후로 성훈 씨와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어요. 특히 손님이 적은 저녁 시간이면 성훈 씨가 자연스럽게 카페 정리를 도와주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마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성훈 씨가 구석에 있는 빗살무늬 선반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선반은 높은 곳에 있어서 저 혼자서는 제대로 정리하기 어려웠는데 성훈 씨가 척척 해주시는 거예요. 컵들을 하나씩 꺼내서 닦아주시고 선반 위 먼지까지 깨끗하게 털어주셨어요. 정말 꼼꼼하고 세심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치 본인 가게인 것처럼 정성스럽게 관리해 주시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또 다른 날에는 유리창 테이핑을 새로 해 주셨어요. 겨울이라 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신경 쓰였는데 성훈 씨가 전문가다운 솜씨로 완전히 새로 발라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카페 안이 훨씬 따뜻해졌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마감 후에 블라인드를 내리고 둘이서 간단하게 저녁을 해 먹는 일이 생겼거든요. 어느 날 저녁에는 냉장고에 라면밖에 없어서 같이 끓여 먹었어요.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둘이서 뜨거운 라면을 나눠 먹으니까 왠지 모르게 정겨운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그날 밤 라면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카페 일이나 일상적인 대화만 했는데 그날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거든요. 성훈 씨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혼자 사업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어려움들,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외로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투병 생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3년 동안 병원을 오가며 간병했던 일, 희망과 절망을 반복했던 그 시간들을 말씀드렸어요. 특히 장례식 날의 기억을 이야기할 때는 목이 메었어요. 그날의 허공 같던 느낌, 갑자기 혼자가 되어 버린 막막함,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성훈 씨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저에게 정말 의미 깊은 말을 해 주셨어요. 그 시간을 견디신 분이라면 어떤 확장도 이겨내실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저에 대한 확신이 담긴 말이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성훈 씨의 말에는 위로와 확신이 섞여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어려움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경험들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지금까지 제 자신을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훈 씨의 말을 듣고 나니까 다르게 생각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성훈 씨의 말이 생각났어요. 어떤 확장도 이겨내실 거예요 라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2호점 이야기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성훈 씨와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니까 더욱 신뢰가 생겼어요. 단순히 카페 손님이 아니라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훈 씨의 조언이나 제안들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며칠 후 성훈 씨가 또 다른 제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번에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성훈 씨에 대한 신뢰가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신뢰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그렇게 성훈 씨와의 신뢰가 깊어진 다음 주였어요. 평소처럼 오후에 성훈 씨가 카페에 들어오셨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손에 회색 파일을 하나 들고 계시더라고요. 표정도 평소보다 좀 진지해 보였어요. 사장님, 오늘 시간 좀 되세요? 성훈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파일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파일이 꽤 두꺼워 보였는데 서류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궁금해서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성훈 씨가 파일을 열면서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안에는 정말 많은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설 개선 지원 대출인데 제 신용이 요즘 현장 대금 늦게 받아서 좀 애매해요. 성훈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서류를 하나씩 보여주셨어요.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대출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금리도 낮고 조건도 좋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하셨어요. 최근에 현장 대금을 늦게 받아서 신용 상태가 좀 불안정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출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 명의로 잠깐만 제가 이자 전부 낼게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명의로 대출을 받자는 건가요? 성훈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형식적으로만 제 명의로 대출을 받고 실제로는 성훈 씨가 모든 걸 처리하신다는 거였어요. 이자도 성훈 씨가 내시고 원금도 성훈 씨가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서류를 보니까 정말 정부 지원 대출 같았어요. 도장도 찍혀 있고 공식적인 형태로 되어 있었거든요. 성훈 씨가 손가락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키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훈 씨가 설명하실 때 중요한 조항 부분에 자꾸 손을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려고 하면 이 부분은 복잡해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시면서 넘어가셨어요. 여긴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성훈 씨가 서명란을 가리키시면서 펜을 건네주셨어요.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솔직히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아무리 성훈 씨를 믿는다고 해도 제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서류 내용도 제대로 확인할 시간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더 찜찜했어요. 하지만 성훈 씨가 잠깐만이라고 하시고 제가 전부 낼게요라고 하시니까 그냥 도와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성훈 씨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니까 이 정도는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망설이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신 성훈 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커피 한 잔 더 타주실래요? 뜬금없이 커피 이야기를 하시니까 잠깐 당황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서명하는 걸 재촉하려고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신 거였던 거죠. 그 순간 저는 펜을 들고 서명을 했어요. 성훈 씨를 믿었고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잠깐만이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서명을 마치고 나니까 성훈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서류를 정리하시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곧 처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성훈 씨를 도와드린 것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일이 벌어졌을 때야 그 서명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성훈 씨가 가신 후에도 뭔가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었어요. 왜 그렇게 급하게 서명을 받으려고 하셨을까? 왜 서류 내용을 자세히 볼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성훈 씨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런 의문들을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분이 저를 속이실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곧 알게 되었어요. 서명을 한 후 이틀이 지났어요. 그날 아침 성훈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방 현장에 일 때문에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지방 현장에 다녀오겠습니다. 길 막히네요. 그런 내용과 함께 휴게소 표지판이 보이는 셀카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찍으신 것 같았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문자였어요. 저는 잘 다녀오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성훈 씨가 일 때문에 지방에 가시는 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건설업을 하시니까
가끔 멀리 가셔야 하는 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날은 평소와 별다를 게 없었어요. 오전에는 손님들이 꽤 많이 왔고 점심시간에도 바빴어요. 성훈 씨가 없어서 조금 허전하긴 했지만 특별히 다른 건 없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까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처음에는 대출 상품 안내 같은 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담원이 하는 말이 이상했어요. 제 이름을 확인하고 나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연체 안내해 드립니다. 약정 금액이 변경되어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연체요? 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상담원이 계속 말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이 나왔어요. 약정 금액 변경, 연체이자 발생, 담보 설정 같은 낯선 단어들이 귀를 뚫고 들어왔어요. 마치 외국어를 듣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통화음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딱딱하고 냉랭한 소리였어요. 상담원도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고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죄송한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대출 받은 게 없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상담원이 잠깐 확인하더니 다시 말했어요. 제 이름과 주민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대출 내역을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성훈 씨와 함께 서명했던 그 서류가 생각났거든요. 설마 그게 진짜 대출 서류였다는 건가요? 성훈 씨가 말씀하신 시설 개선, 지원 대출이 정말 제 명의로 실행된 건가요? 상담원이 말하는 금액을 듣고 더욱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들고 있기도 어려울 정도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카운터에 있던 커피컵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컵이 깨지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어요. 뜨거운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고 컵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전화 통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급하게 깨진 컵 조각들을 주우려고 손을 뻗었는데 날카로운 조각에 손가락이 베었어요. 피가 나기 시작했는데도 아픈 줄 몰랐어요. 그때는 손가락 베인 것보다 은행 전화가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계속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성훈 씨는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피가 나는 손가락도 제대로 처치하지 못한 채로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성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성훈 씨가 설명해 주시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직도 성훈 씨를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화를 걸어봐도 연결이 안 됐어요. 계속 부재중으로만 나오더라고요. 문자를 보내봐도 답장이 없었어요. 그제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설마 성훈 씨가 저를 속이신 건 아니겠죠?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오해일 거예요. 하지만 은행에서 온 전화는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대출이 정말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성훈 씨 생각만 났어요. 정말 저를 속이신 건지
아니면 정말 오해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계속 커져만 갔어요. 그날 밤 한잠도 못 자고 새벽이 되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가서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났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직원이 컴퓨터로 제 정보를 확인하더니 서류를 출력해서 보여주었어요. 그 서류를 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제가 단독 차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성훈 씨가 보여주셨던 서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성훈 씨가 손으로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실제 서류에는 정말 무서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약정서를 자세히 보니까 작은 글씨로 빼곡하게 조건들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서명할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내용들이었어요. 특히 보증이라고 되어 있어야 할 체크박스가 대출인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추가 한도 승인이라는 도장이 새빨갛게 찍혀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니까 제가 동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대출 신청할 때 담당자 연락처로 저장된 번호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성훈 씨의 번호였는데 제가 알고 있던 번호와는 달랐어요. 알고 보니까 성훈 씨가 세컨드폰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다른 번호를 알려주시고 은행에는 또 다른 번호를 등록해 놓으신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 같았어요. 모든 걸 확인하고 나니까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성훈 씨가 저에게 거짓말한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제가 말끝을 흐리며 중얼거리자 은행 직원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명하셨잖아요. 정말 덤덤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이런 일이 흔한 일이라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자책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분노와 자책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성훈 씨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런 성훈 씨를 믿었던 제 자신에 대한 분노까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은행에서 나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성훈 씨가 저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계산대를 고쳐주시던 일, 테이블을 닦아 주시던 일, 함께 라면을 먹으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던 일까지.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계획이었던 걸까요? 저희 신뢰를 얻기 위한 연기였던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났어요. 은행 직원이 알려준 대출 조건들도 정말 끔찍했어요. 이자율도 높고 상환 조건도 까다로웠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추가 한도까지 승인되어 있었다니요. 성훈 씨는 저에게 이자는 제가 낼게요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었어요. 성훈 씨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무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성훈 씨의 치밀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신 것 같았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여러 번 해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서명할 때 중요한 부분을 손으로 가리셨던 것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제가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그리고 커피 한 잔 더 타주실래요? 라고 하신 것도 제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는 계획이었던 거고요. 정말 모든 게 계획적이었어요. 저는 그저 성훈 씨의 사기 계획에 걸려든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은행에서 받은 서류들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성훈 씨를 찾아서 따져야 하는데 연락도 안 되고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은행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명하셨잖아요. 그 말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어요. 은행에서 돌아온 후 제일 먼저 성훈 씨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계속 같은 안내, 음성만 나오더라고요. 결번입니다. 몇 번을 걸어도 똑같았어요. 성훈 씨가 번호를 바꾸신 건지 아니면 아예 폰을 버리신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서 성훈 씨가 말씀하셨던 사무실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예전에 명함을 주시면서 혹시 급한 일이 있으면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그냥 친절한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낡은 상가 건물이었어요. 성훈 씨가 말씀하신 층수로 올라가서 호실을 찾아봤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문틈에 뭔가 끼워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임대료 체납 안내장이었어요. 이미 몇 달째 밀렸다는 내용이었어요. 성훈 씨가 정말 여기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셨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을 텐데요. 1층에 내려가서 경비 아저씨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호실에서 일하시는 분을 아시는지 성훈 씨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분, 지난달에도 다른 아주머니들이 찾아왔어요. 경비 아저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다른 아주머니들이요. 그럼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대야 했어요. 성훈 씨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속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장을 열었어요. 성훈 씨의 말버릇과 수법을 조목조목 적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명예 빌려달라. 이자는 제가 전부 낼게요. 여긴 서명만 하시면 돼요. 같은 말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그리고 성훈 씨가 사용했던 수법들도 적었어요. 중요한 조항을 손으로 가리기, 커피 주문으로 주의 돌리기, 휴게소 셀카 보내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울고 싶었지만 울음 대신 기록을 선택했어요. 이런 증거들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울고 있을 시간에 뭔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경비 아저씨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혹시 그 아주머니들이 연락처를 남기고 가셨는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가셨는지 말이에요.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한 분의 연락처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명함을 두고 가셨다고 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그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경계하시더니 제가 성훈 씨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분도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하셨던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다른 피해자분들과도 연락이 닿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성훈 씨에게 당하셨더라고요. 모두들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분들이었어요. 카페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성훈 씨가 의도적으로 그런 분들을 노렸던 것 같았어요. 혼자 사업하시는 중년 여성들 말이에요. 메모장에 적어둔 성훈 씨의 말버릇과 수법들이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다른 피해자분들과 비교해 보니까 정말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기꾼들의 수법을 미리 알고 계시면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피해자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훈 씨를 찾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여러 명이 힘을 합치니까 가능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성훈 씨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요. 카페에 있던 카드 매출 전표들을 하나씩 뒤져봤어요. 성훈 씨가 결제하실 때 서명하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다행히 몇 장 찾을 수 있었어요. 성훈 씨의 필체가 선명하게 남아있는 전표들이었어요. 그리고 성훈 씨가 주셨던 명함 뒷면에도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전화번호를 적어주셨던 것 같은데 그 필체도 똑같았어요. 배달 영수증도 확인해 봤어요. 성훈 씨가 가끔 배달 주문을 도와주실 때 대신 받아주신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성훈 씨의 필체와 번호가 남아 있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알려주신 다른 피해자분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같은 필체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놀랍게도 모든 게 일치했어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자분들과 연락이 닿았어요. 62세 박선옥 씨라는 분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고 57세 최미라 씨는 꽃집을 하고 계셨어요. 모두들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피해자들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었어요. 방 이름은 참고인 7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7명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합류하셨어요. 단체방에서 각자 당한 날짜와 금액, 그리고 성훈 씨가 사용한 문구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수법이 똑같았거든요. 잠깐만 명예 빌려달라. 이 말은 모든 피해자분들이 들으셨던 말이었어요. 저만 들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이자는 제가. 이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분들이 똑같이 들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황당했던 건 휴게소 셀카였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모두 성훈 씨로부터 똑같은 형태의 셀카를 받으셨던 거예요. 지방 현장에 간다고 하면서 휴게소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는 패턴이 완전히 동일했어요. 단체방에서 이런 사실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처음에는 분노만 있었는데 점점 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자의 피해 금액도 공유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 다양했어요. 성훈 씨가 정말 체계적으로 사기를 쳐온 거였어요. 피해자분들 중에는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도 계셨어요.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다른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신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단체방 분위기는 점점 적극적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거든요. 끝까지 가요. 누군가가 그런 메시지를 올렸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가장 먼저 하트를 눌렀어요. 정말 끝까지 가고 싶었거든요. 성훈 씨를 꼭 잡아서 처벌받게 하고 싶었어요. 단체방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경찰 신고, 변호사 상담, 증거 수집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모으면 꽤 강력한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특히 모든 피해자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다는 게 입증되면 성훈 씨가 전문적인 사기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박선옥 씨는 성훈 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놓으신 게 있다고 하셨어요. 최미라 씨는 성훈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해서 보관하고 계셨고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 전표, 명함, 영수증 같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단체방에 공유했어요. 모든 자료들을 모으니까 정말 방대한 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증거와 피해자 증언이 있으면 성훈 씨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니까 용기가 생겼거든요. 다음 단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였어요.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으려면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했거든요. 피해자들과 연대를 형성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카페 단골 손님 중에 변호사님이 계셨거든요. 55세 최경석 변호사님이셨어요. 최 변호사님은 평소에도 따뜻하시고 친근한 분이셨는데 제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카페 문을 닫고 난 후 저녁 시간에 만나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님께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성훈 씨와의 만남부터 시작해서 대출 서류 서명, 은행 연락,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까지 모든 과정을 말씀드렸어요. 최 변호사님이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를 같이 가야 합니다.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발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재산 가압류를 신청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하셨어요. 다만 잡는 순간이 필요해요. 성훈 씨가 계속 도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었어요. 일단 성훈 씨를 찾아서 소재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어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서 피해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단체방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각자 맡은 부분을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어요. 제가 맡은 건 진술서 작성이었어요. 성훈 씨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사기 피해를 당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했어요. 정말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박선옥 씨는 성훈 씨와의 통화 녹취를 정리하는 일을 맡으셨어요. 녹취 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는 작업이었어요. 성훈 씨의 사기 수법이 고스란히 담긴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최미라 씨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정리하셨어요. 성훈 씨가 보낸 모든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타임스탬프까지 정확하게 출력해서 정리하셨어요. 시간대별로 성훈 씨의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였어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각자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은행 서류, 계약서, 성훈 씨의 명함과 메모, 사진 자료까지 정말 많은 증거들이 모였어요. 변호사님이 추천해 주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예약도 마쳤어요. 모든 자료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증받는 절차였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 법정에서 정식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며칠에 걸쳐서 준비하다 보니까 서류 더미가 정말 두껍게 쌓였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보다도 서류 더미가 더 두꺼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만큼 준비가 철저하게 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각종 진술서, 녹취록, 메신저 대화 출력물, 은행 서류, 공증 서류까지 정말 방대한 자료가 준비되었어요. 성훈 씨가 아무리 교묘하게 사기를 쳤다고 해도 이 정도 증거 앞에서는 변명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변호사님도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고는 감탄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용기가 났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이제는 단단한 각오가 생겼어요. 성훈 씨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생긴 거예요. 거울을 보니까 제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단단하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주저하고 불안해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강해진 것 같았어요.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피해자들과의 연대, 변호사님의 도움, 그리고 철저한 준비까지. 모든 것이 갖춰지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성훈 씨를 찾아내는 일뿐이었어요. 법적 준비를 마친 후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성훈 씨를 찾아내는 일이었죠. 변호사님 말씀대로 잡는 순간이 있어야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피해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어요. 성훈 씨가 사용했던 번호들은 모두 결번이 되어 있었고 사무실도 비어 있었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최미라 씨가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하셨어요. 성훈 씨의 욕심을 이용하자는 거였어요. 그동안 성훈 씨가 저희에게 했던 것처럼 함정을 만들어서 유인하자는 계획이었어요. 함정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박선옥 씨의 지인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투자자 역할을 맡아 주시기로 했어요. 성훈 씨에게 2호점 계약 미팅을 제안하는 거였어요. 성훈 씨는 예전에 저에게 2호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분명히 그런 제안에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더욱 혹할 거라고 예상했고요. 미팅 장소는 제 카페로 정했어요. 성훈 씨가 익숙한 장소이기도 하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했거든요. 성훈 씨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워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비는 정말 치밀하게 했어요. 변호사님과 경찰 담당자의 조언을 받아서 증거 수집을 위한 장비들을 준비했어요. 계산대 아래에는 미니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성훈 씨가 앉을 자리와 저희 대화를 모두 녹화할 수 있는 각도로 설치했어요. 화질도 선명하고 음성도 잘 들리는 고성능 카메라였어요. 출입문 근처에는 보디캠을 착용한 요원이 대기하기로 했어요. 성훈 씨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걸 기록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만약 성훈 씨가 도망치려고 한다면 그 모습까지 모두 촬영될 거였어요. 테이블 아래에도 고성능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대화 내용을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는 장비였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음질이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준비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지역 신문사 기자 한 명이 손님인 척 앉아 있기로 한 거예요. 이 사건을 기사로 만들어서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이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성훈 씨에게 연락을 했어요. 박선옥 씨의 지인이 새로운 번호로 성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놀랍게도 성훈 씨가 전화를 받았어요. 투자자라고 소개하면서 2호점 사업에 관심이 있다고 했더니
성훈 씨가 바로 관심을 보였어요.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욕심을 이길 수 없었던 거죠. 미팅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알려주니까 성훈 씨가 흔쾌히 승낙했어요. 제 카페라고 하니까 잘 알고 있는 곳이라며 좋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디데이가 왔어요. 그날 아침부터 저는 정말 떨렸어요. 마침내 성훈 씨와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카페 문을 열기 전에 모든 장비를 점검했어요. 카메라, 녹음기, 보디캠 모든 것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변호사님과 경찰 담당자도 근처에서 대기하고 계셨어요. 기자님도 예정 시간보다 일찍 오셔서 손님인 척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완전히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성훈 씨가 와도 전혀 의심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성훈 씨가 오기 30분 전쯤 저는 앞치마를 매만지며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했어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이번엔 내가 질문한다. 저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동안은 성훈 씨의 질문에 대답하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성훈 씨에게 질문할 차례였어요. 시계를 보니까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곧 성훈 씨가 나타날 거였어요. 이 모든 준비가 성공할지, 성훈 씨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긴장되었어요.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면서 성훈 씨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빼입고 정말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신감에 차 있더라고요. 성훈 씨는 평소와 똑같이 밝은 표정으로 저에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미리 와 있던 투자자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완전히 평상시 모습이었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성훈 씨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또 다시 계약서를 꺼내더라고요. 예전에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비슷한 서류였어요. 사장님, 다들 준비되셨죠? 이 계약서에. 성훈 씨가 그렇게 말하면서 또 다시 예전과 똑같은 행동을 시작했어요. 계약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손으로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성훈 씨가 작은 글씨 구역을 손으로 가리자 저는 조용히 그 손을 치웠어요. 이번에는 제가 주도권을 잡는 순간이었어요. 여기요. 차주 변경 불가. 추가 한도 자동 승인 조항. 지난번처럼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성훈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제가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순간 성훈 씨의 얼굴에 그늘이 스쳤어요. 당황한 성훈 씨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가 미리 준비해 둔 신호를 보냈거든요. 그러자 카페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형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성훈 씨는 상황을 파악하고 일어서려고 했지만 이미 출구는 막혀 있었어요. 형사들이 신속하게 성훈 씨를 에워쌌어요. 동시에 손님인 척 앉아있던 기자가 카메라를 꺼내서 연달아 셔터를 눌렀어요. 성훈 씨의 당황한 표정이 그대로 촬영되었어요. 그때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 모두 성훈 씨에게 피해를 당한 분들이었어요. 박선옥 씨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박선옥입니다. 당신에게 2천만 원 사기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최미라 씨도 일어나셨어요. 저는 최미라입니다. 당신이 제 명의로 대출받은 돈 1,500만 원 돌려주세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차례로 일어나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피해 내용을 진술하기 시작했어요. 성훈 씨는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형사들이 성훈 씨에게 수갑을 채우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어요. 성훈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한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성훈 씨에게 당한 모든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낸 거였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거죠. 기자가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기사화되면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슷한 사기꾼들에게는 경고가 될 수도 있고요. 성훈 씨가 형사들에게 연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모습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성훈 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저희 피해자들은 이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였어요. 카페가 다시 조용해지자 피해자분들과 함께 서로 안아주며 축하했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모든 분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성훈 씨가 체포된 후 몇 달간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저희 피해자들은 모두 재판에 참석해서 증언했어요.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었고요. 재판 과정에서 성훈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획된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성훈 씨는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해자인 척 연기했어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성훈 씨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마지막까지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어요. 성훈 씨가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었어요. 제출된 녹취 파일에는 성훈 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어요. 잠깐 명의만. 이자는 내가. 대출인은 사장님이라는 말들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성훈 씨가 했던 말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CCTV 영상도 결정적이었어요. 성훈 씨가 서류를 가리던 손동작들이 모두 촬영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중요한 내용을 볼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가렸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통화 기록도 놀라웠어요. 성훈 씨가 저희 피해자들을 연락처에 담당자로 저장해 놓은 전적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사업적으로 접근했다는 증거였어요. 이 모든 증거들 앞에서 성훈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판사님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정하셨어요. 드디어 선고일이 되었어요. 저희 피해자들은 모두 법정에 참석했어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재판장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훈 씨의 죄목이 하나씩 읽혀졌어요. 사기죄, 사문서의 조죄, 전자기록 등손상죄까지. 정말 많은 죄목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형량이 발표되었어요. 실형과 함께 추징금, 그리고 피해자 배상 명령까지 선고되었어요. 저희가 원했던 결과였어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저희 피해자들이 서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박선옥 씨, 최미라 씨, 그리고 다른 모든 피해자분들과 함께 이 순간을 나눴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된 거였어요. 성훈 씨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 거고, 저희는 배상받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는 울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대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고 있던 숨을 내쉬는 것 같았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컸어요. 그리고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결과라는 뿌듯함도 있었어요. 피해자들과 함께 법정 밖에서 서로 축하하고 감사 인사를 나눴어요. 혼자였다면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모두가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어요. 변호사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정도로 완벽한 증거와 피해자 연대는 흔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자님도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서 기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비슷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결국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저라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냥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이겼어요. 정말 뿌듯한 일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어요. 드디어 성훈 씨로부터 추징금과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카페를 완전히 새롭게 단장하기로 했어요. 놀라운 일도 있었어요. 제 사연이 신문과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동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주신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카페 소향 간판 아래에는 파란 리본을 걸었어요. 파란색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해서 선택했어요. 그 리본이 바람에 하늘거릴 때마다 정말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추징금과 배상금, 그리고 동네 분들이 모아주신 펀딩으로 카페 인테리어를 완전히 새로 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고 깔끔해졌어요. 새로운 테이블과 의자, 조명까지 모든 게 새로워졌어요. 특히 벽 한쪽에는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작은 액자를 걸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어요. 한 번의 배신이 내 삶을 정의하지 않는다. 이 문구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제가 직접 생각해낸 거예요. 성훈 씨에게 당한 일이 제 인생 전체를 망치지는 않는다는 의미였어요. 오히려 더 강해진 저를 만들어준 경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새롭게 단장한 카페의 오픈 첫날이 되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카페 문 밖으로 손님들의 줄이 길게 이어진 거예요. 제 사연을 알고 응원차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날 기자님도 다시 오셨어요. 제 오픈 기념 인터뷰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기자님이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수 있었어요. 빼앗긴 건 돈이었지 제 삶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어요. 성훈 씨가 제게서 돈을 빼앗아 갔지만 제 삶 자체를 빼앗아 간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서 더 강해진 것 같았어요. 새로 설치한 카운터에서 종소리가 청량하게 울렸어요. 손님들이 결제하실 때마다 딸랑딸랑 예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했어요. 계산대 옆에는 특별한 기부함을 하나 놓았어요. 피해자 연대 기부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저처럼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기금이었어요. 매일 매출의 일부가 자동으로 그 기부함에 적립되도록 했어요.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작은 액수라도 계속 모이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카페 문에 달린 벨이 맑게 울렸어요. 그 소리가 정말 좋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어요. 피해자들과의 연대, 변호사님의 도움, 동네 분들의 후원,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던 제 자신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제 저는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저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를 지키는 법부터 제대로 배운 상태로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 조심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제 경험을 나누고 싶어요. 카페 소량에는 이제 정말 많은 손님들이 와주세요. 커피도 맛있다고 해주시고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고 당당해졌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거든요. 지금 이 순간 카페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손님들의 대화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그리고 문 열릴 때마다 들리는 종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멜로디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해낼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나 비슷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거든요. 58세의 새로운 시작, 정말 가능합니다. 저처럼 말이에요.